지금부터 이화여대 창의교육거점센터의 분과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창의교육거점센터의 세션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창의교육 혁신을 주제로 저희 센터의 사업을 소개해 주시는 그런 강연에 이어서 초등 국어의 창의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중등 과학의 창의교육 프로그램의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이화여대 창의교육거점센터 장님이신 정재영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창의교육거점센터장을 맡고 있는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화면을 다 끄고 계셔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잘 보입니다. 예. 박기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할 건 다 한다라는 분위기로 우리 줌으로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다들 바쁘고 힘든 시기를 이제 겪고 계실 겁니다. 학교 현장도 힘드시고 대학들도 힘드시고 다 힘든 상황인데 우리 창의교육 거점센터가 만들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코로나 또 코로나 이후에도 현장을 바꾸는데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 센터의 큰 보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초등교육 분야에서 옥현진 교수님께서 실제 운영 사례 그리고 중등에서는 또 모감중의 김지영 선생님께서 사례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저희 사례는 이거 말고도 이제 전체 10개 정도의 교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활용하시고 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와 함께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있고 코로나도 심해지고 있어서 저도 항상 목도리 요즘에 아주 춥지는 않은데 목도리 두르고 다니는데 선생님들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50분이라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조금 더 알차고 보람 있는 시간이 함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창의교육 혁신을 주제로 이화여대 창의교육거점센터장이신 정재영 교수님께서 우리 사업의 사업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소리는 안 들리지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2020년 창의교육 거점센터 이화여대 수도권 거점센터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로 8, 9, 20까지 3간 이제 3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3차 년도로서 마무리하는 이런 센터 역할을 맡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내년부터 또 새로운 사업을 또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드릴 내용, 저희 센터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 및 목표, 그 다음에 추진 체계 및 전략, 연구의 세부 내용, 그리고 기과인데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3장 연구 세부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목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교육은 2015 핵심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6대 핵심 역량과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의식, 인류에 기반한 인문적 소양,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기민성, 어질러티라고 많이 더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이런 목표로 저희가 삼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변화를 학습혁명, 지능형 학습 지원 시스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정책의 강화, 지역사회 평생학습 기회 확대, 지역사회 연계형 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저희가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1, 2, 3,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저희가 인공지능과 정보화 기술 등의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시대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교육부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창의적 교육에 대해서 창의적 인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저희가 정의를 해봤는데 새롭고 보람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창의성을 개인 수준이라고 본다면 사회 수준에서의 혁신까지도 이르는 과정으로 저희가 혁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새롭게 생각해보고 또 보람 있는 결과를 얻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그 정의를 하는데 이 과정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점센터의 역할은 창의적 교원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도움을 만들므로써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저희의 센터의 역할은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 동향은 참고 자료로 저희가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의 목표는 창의교육의 실천 허브로서 저희가 수도권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교원 연수를 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개 교과, 초중등 10개 교과에서 연구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현재 아직까지도 적용하고 있는 교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평가 확산을 위한 저희가 올해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오늘과 같은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도교육청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 체계 및 전략은 저희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제가 연구 책임을 맡고 있고요. 창의교육 모형 개발 분석을 우리 신태석 교수님께서 팀장을 맡고 계시고 초등교육 분과는 우리 옥현진 교수님 오늘 발표를 맡아주시는 옥현진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중등교육은 우리 권 교수님께서 팀장을 맡고 계시고 연수 운영은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차년도에 이르고 있는데 창의적인 교연 상장 확산 모형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확산되어가는 물결과 같이 확산되어가는 모형을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교원 220명, 학생 2,700명 대상으로 창의교육을 실천하는 이런 저희가 연구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의 학교와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참여하시는 교수님과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연수에서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에서는 기초연구를 했고요. 2차년도 작년에는 심화연구, 3차년도에는 학교 적용 확산과 우수 사례를 총정리하는 올해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창의교육의 모델은 5C PBL이라고 부르는데 5C는 내용, 핵심 개념으로서의 코어 컨텐츠 날리지, 그다음에 창의성, 비판적 사고, 융합 역량, 인성 등을 핵심 역량으로 저희가 5C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플립드 러닝 방식과 창의적 수업 모형이 결합된 5C PBL 모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년도에 11, 2차년도에 10, 그리고 올해는 유아를 담당하셨던 우리 교수님께서 정년을 이제 맞이하시게 돼서 저희가 유아를 제외하고 10종을 올해 개발해서 총 누적으로 32종을 개발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직무연수는 매년 실시를 해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하고 올해는 네이버의 커넥트 재단과 같이 코딩 교육 관련된 연수를 지난달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창의교육의 현장 실천을 저희가 확산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10종에 대해서 10개 학급 이상의 2,700명 정도 저희가 학생들에게 적용해보고 효과성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링과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실천 전후의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창의성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준 실험 설계를 해서 효과성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활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또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또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형 혁신학교 창의교실 연계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학교와 또 밀착형 컨설팅 연구도 같이 해서 현장과 함께 연구를 하고 또 실천하는 연계를 계속해 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의교원의 연수 등을 통해서 일반 교원의 220명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관리자 대상 직무 연수의 경우는 현재 저희가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12월 18일 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줌으로 전환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500명대 확진자가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지금 전국의 교장 선생님들 모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서 이건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저희가 1차년도에 온라인 컨텐츠 개발했습니다. 창의재단의 연수원에서 신청을 하시면 연수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연수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두 종의 유초등하고 중등교육용 창의교육 온라인 연수를 컨텐츠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필요하시다면 이 온라인 연수도 참여가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 현장 컨설팅도 하고 있어서 거점센터 간 협의체와 성과 확산 포럼 오늘을 포함해서 연이 그다음 학술대회 발표와 학술지 개최 등을 저희가 목표치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간 협의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는 굉장히 더 자주 만났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모임이 좀 덜했지만 그래도 전국의 거점센터 간의 연계와 협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12월 18일에 관리자 연수도 저희가 제주대의 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과 포럼을 오늘 하는 행사가 성과 포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학술대회 발표와 학술지 개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과제로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창의교육 협업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화여대 창의교육 거점센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운영 사업을 하고 있어서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창의선도 사업, 창의교원 양성 선도 사업도 저희 이화여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나 이런 현장과의 연계를 훨씬 더 이화여대 센터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초등의 국영과학, 중등의 국영수, 사과, 음미가 과목을 참여하고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그 학교들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성과를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장 적용인데 저희 32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현재는 약간 교재 형태로 저희가 그 도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매뉴얼은 창의재단의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업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저희가 운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고 선생님들 실질적으로는 선생님들의 창의교육 역량이 높아지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저희 프로그램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올해는 그래서 이런 5가지 과제를 통해서 창의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요. 올해 이제 거의 몇 달 안 남았는데 올해 사업 내년도까지 잘 마무리해서 전체 3차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창의교육, 인공지능 교육 관련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들을 지금 많이 이제 개척하느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 우리 저 이화여대만의 교수님들만으로는 현장의 실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신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다 함께 힘을 합쳐 주신다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같이 손잡고 같이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도 그렇고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저희 센터에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그 센터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재영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사례 발표를 듣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4시 50분 이후에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초등 국어의 창의 교육 실천 사례로서 AI를 활용한 감상 콘텐츠 만들기를 주제로 옥현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주제는 그 창의 국어 수업인데요.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AI를 활용한 감상 컨텐츠 만들기라는 주제이고 3차년도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2018년, 19년 이렇게 과제를 진행을 해왔었고 연도마다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왔는데 이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이런 측면들입니다. 그 미래 사회의 국어 교육을 가장 잘 받은 학습자상을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능통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의사소통 능력을 이제 충분히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시민이라는 용어들 요즘 많이 쓰시는데 디지털 시민의 핵심적인 속성은 비판적 그리고 참여적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어떤 컨텐츠 제작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교육은 수용하는 교육이었다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텍스트를 많이 읽고 잘 이해하고 하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였다고 그런다면 21세기 학습의 가장 큰 특징을 가진 사람은 수용자가 아니라 생산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어 교육이 가장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또는 미래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봉준호 같은 감독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BTS 같은 사람들도 관련이 있겠다. 잘 아시겠지만 밥 딜런 같이 대중가요, 대중 아티스트, 팝 아티스트이면서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실 가사는 어떻게 보면 시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문학이라든지 언어로 만들어진 컨텐츠들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개척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미래 사회의 어떤 국어 교육을 가장 잘 받은 학습자 상들이 아닐까. 그런 능력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좀 신장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프로그램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1차년도에는 그 인권 신장의 관심 촉구를 위한 연극 기반의 공익 광고 만들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옛 이야기들에 보면 지금의 어떤 인권의 기준에 보면 참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여성들이 봐야 되는데 여대이다 보니까 여성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의 속담이나 옛날 문학 작품들을 보면 많이 부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이제 공유하면서 그걸 이제 연극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연극도 굉장히 융합적인 그런 컨텐츠 장르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공익 광고를 만들어서 대중적으로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인권 의식을 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고 2018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했었고, 2019년도에는 1학년 신입생들을 위한 바른 학교생활 안내 동영상 만들기, 그래서 소통하는 차원,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좀 만들었고요. 올해 3차년도에는 그 중요한 그 측면 중에 하나가 AI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국어과에서 AI 기술들을 접목하는 방법, 이제 그거를 좀 고민하다가 여러 교과의 들과 융합해서 어떤 융합 컨텐츠를 AI 기술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3차년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이렇게 한 4가지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3차년도 프로그램 만들면서 했던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은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 저희 그 선도 교원들하고 제가 했던 질문은 디지털 매체 환경을 국어 수업에 어떤 의미가 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상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국어 수업 시간에는 가능한 컴퓨터 이런 것들이 없어야 좋은 국어 수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온고 지신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번 컨텐츠는 온고의 측면보다는 지신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의미를 갖는 그런 수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 이 시대의 과업 중에 하나가 교과 간 유기적인 연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창의 융합 수업 이런 것들을 많이 저도 보고 관찰하고 하지만 이것들이 굉장히 느슨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수업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이걸 이렇게 결합해야만 의미가 있는 수업으로 구성할 수 없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도전적인 과제였고 마지막으로 국어과 여러 영역 중에서 문학이 아무래도 어떤 창의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들하고도 이 학교 교육의 성취 기준하고도 또 유리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AI 기술과 접목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그 국어과 교육 과정의 그 성취 기준의 측면에서 보면 문학 영역, 국어과에서 이제 문학 영역하고 밀접한 관련들이 있겠고 초등교육에서는 사실 그 수용의 측면들이 주를 이루고 문학 작품에 대한 창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도 본격적인 창작의 영역이라기보다는 2차적인 창작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인데 리뷰인데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창의적인 활동을 해보는 방법으로 접목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 세계에 1억 구독자가 넘는 그 유튜버가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리뷰 컨텐츠에 대한 리뷰어들입니다. 한 사람은 스웨덴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게임에 대한 컨텐츠를 리뷰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도 영화들에 대한 리뷰를 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 100만만 구독자가 돼도 우와 이러는데 이분들은 1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은 컨텐츠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석,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데서 흥미를 갖는 것인데 앞서 제가 어떤 미래학 국어 교육을 받은 학자상이라고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창의적으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컨텐츠를 리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미래 사회에 기대하는 국어 교육을 받은 학자상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 수업의 내용은 그런 부분들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창의성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또 고민의 부분 위주로 이 영재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영재성을 얘기할 때 유창성이나 융통성이나 정교성이나 독창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어과의 측면에서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속도의 문제인데 다양한 해석이라든지 표현의 다양성이라든지 하나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학습자들이 이제 보다 유창한 학습자들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융통성이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사고의 넓이와 관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의 어떤 포용성이라든지 해석의 유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의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기술의 다양한 활용 방식 이런 것들이 융통성하고 연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 국어교육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정교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창의성을 많이 얘기하다 보면 독창성이나 어떤 발산적 사고를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문학 작품을 창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을 때 그 창의성의 중요한 또 하나의 측면은 어떤 특정한 문구를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떤 박산적인 사고라기보다는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서 매우 정교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경험인데 그런 측면에서 해석의 어떤 충실성이나 표현의 완성도나 이런 부분들도 이 수업에서 좀 담고자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독창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해석의 다양성, 해석의 어떤 새로움이라든가 해석의 어떤 독창적인 표현, 그 독창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을 독창적으로 표현해내는 이런 것들도 관련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수업 내에서 한번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과 간의 유기적인 연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5학년 학습자들에게 일단 투입해 본 것이고요. 그래서 5, 6학년 교육과정에서 국어, 실과, 음악, 미술의 교육과정을 접목했습니다. 음악이랑 미술은 어떤 방식으로 접목되냐면 이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AI 기술들을 이용해서 작곡을 해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어떤 리뷰 컨텐츠에 어울리는 음악을 물론 다른 음악들을 갖다 가지고 오는 방법들도 있지만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고 한 시대에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갖다 싣는 것보다는 자기가 음악 수업하고 연계시켜서 작곡을 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그런 방식으로 연계를 했고요. 미술은 이 작품을 만든 데 전체 배경이라든지 인물을 형상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미술적인 요소들하고 결합이 돼 있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취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문학 작품을 그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한편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 대한 리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어떤 문학 작품들, 그 예술 작품들에 대한 리뷰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많이 봤을 텐데, 그거와 유사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보는 경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학습 목적 및 방향은 시간상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시 구성은 한 10차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1, 2차시에서는 문학 작품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6장면으로 이제 그 요약을 해보는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3차시에서 5차시에는 하나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6, 7차시에서는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음악 수업과 연계해서 작곡해보는 활동을 하고, 8차시에서 10차시에는 리뷰할 때 보면 보통 자기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컨텐츠에 대한 리뷰를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동영상을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수업의 어떤 그 차시별 개요인데,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쓰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차시별로 어떤 학습 내용들을 구체화해서 제시해 두었고요. 이게 이제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우툰이라고 하는 그 앱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활용하면 이 동영상 애니메이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컨텐츠들을 학생들에게 앞부분에 이제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이 뭐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크롬 뮤직 랩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 이거는 무료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제 중에서 송메이커라고 하는 그 특정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이 일종의 AI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기한테 이 어떤 리뷰하는 컨텐츠가 즐거운 것이면 즐거운 형태의 음악을 만들거나, 또 슬픈 어떤 컨텐츠면 슬픈 음악을 만들어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다음에 비트를 어떻게 설정하고 해서 기본적인 작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만들고 이거를 이제 mp3 파일로 변환해서 동영상에 심으면 자기 고유의 음악 컨텐츠들을 이제 이 동영상 컨텐츠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걸 이제 이 학습터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학생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구성을 했고요. 댓글도 달아서 서로 감상의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요. 컴퓨터 소리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5시까지 맞추려고. 컴퓨터 소리를 공유해서 계획을 세운다. 시턴의 덫에 걸린 블랑카는 죽게 되고 짝을 잃은 로보는 슬픔에 빠진다. 그 후 이런 로보 역시 컨텐츠이고요. 다른 학생이 만든 걸 또 하나 좀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예요. 여러분은 혹시 불량한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이게 지금 용량이 커서 렉이 걸린 것 같은데요. 저기 PPT를 공유하면 아마 거기에 심어져 있어서 보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예. 다시 좀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만든 컨텐츠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고 나서 느낀 어떤 몇 가지 소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이제 역량 기반의 국어 수업을 실현한 하나의 양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어떤 영역 여러 가지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경험해보는, 여러 교과의 측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총체적으로 경험해보는 것이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학습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보는 경험이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미래 사회의 어떤 자기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탐색해본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정말 유튜브로서 어떤 1인 크리에이터의 소질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한번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나요? 공유되고 있죠? 예. 지금 저 바탕화면만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여러가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노트북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센터에서 좀 지원을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노트북. 그래서 요거가 지금, 잠시만요. 이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이제 보입니다. 이제 보여요. 다행입니다. 네네네. 화면이. 예. 그리고 이제 과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수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매체 환경이 이제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고요. 소프트웨어 자체도 이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상용으로 쓰는 프로그램들 등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집에서 이거를 비대면으로 지금 학습하는 상황이라 각자 집에서 이런 실습을 할 때 필요한 디지털 장비들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도 지금 문제이고, 이걸 학교 교육으로 가지고 와서 한다고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실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학생들에게 노트북이나 이런 기기들이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부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전문성 제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업을 하려면 교사가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다루거나 다양한 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사의 역량 제고라든지 교사 학습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서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학습자들 간에,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중등학습자들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지다 보면 일상의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들이 축적되어 가는데, 최종 단계에서는 의미 있는 학습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 간의 디지털 격차가 좀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가면서 이런 수업을 하는 것들도 좀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형 어떤 국어 수업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형태의 수업이 아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중간에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부분에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옥현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중등과학 창의교육 프로그램의 실천 사례를 김지영 모감중학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중등 과학교과 창의교육 실천 사례를 발표할 모감중학교 교사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금요일 퇴근 시간에 지금 임박했는데요. 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납다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고도화된 과학 기술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하면서 사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엔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감염병이 계속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충분히 알고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회용 마스크 매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배달 표장용 용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라질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펭귄 뱃속에서 나온 검정색 마스크의 모습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라돈 침대 기억하시죠? 네, 핵폐기물 그리고 여전한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살충제, 계란파동, 싱크홀 그리고 AI의 위협까지. 사실 저도 2011년도 겨울이었죠. 물에 조금만 넣으면 가습기 안에 세균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를 정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세 번 정도 사용을 했는데 자다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그 고시원 방이 좁아서 그 살균제의 느낌이 쉽게 호흡으로 느껴졌던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네, 우리가 필요로 해서 과학기술을 통해 만들고 개발되어진 것들이 이제 화살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네, 미래의 시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이요. 이 같은 문제들을 단순히 공포로 받아들이고 어찌어찌 피해 나가는 것만을 배워서는 안 되겠죠. 네, 잘 분석해서 창의적이고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Socio-Scientific Issue Education이라고 해서 SSI 교육을 접목해서 3년간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주제들은요. 저희 아이들 편의점 정말 자주 가는데요. 식품 첨가물 문제,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3차 년도에는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과 같이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저희 모감중학교에서는요. 1학년 주제 선택 수업 시간에 적용을 했고요. 당산서 중에서는 1, 2학년 과학 수업 시간, 그리고 숙문 중에서는 과학 영재반 수업 시간에 적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오프를 병행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는 2학기부터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차 년도의 기본 방향은 AI의 적용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많은 새로운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삶에 잘 적응을 하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과학 수업에서 AI를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는 막연히 코딩을 할 줄 알아야 하나? 하고 걱정이 정말 앞섰던 것 같아요. 코딩을 새로 배워야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현주 교수님께서 가이드를 잘 해주셨고 또 이 AI 교육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희가 과학교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문제 발견하기 그리고 조사나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앱이라고 할 수 있죠. 교육용 도구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는 티처블 머신, 그리고 챗봇, 오토 드로우를 활용해서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액투아는 캐나다의 스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교육 단체인데요. 액투아가 제안하는 AI 교육의 프레임워크인 DPRNLNS 이 6가지 요소가 포함되도록 그리고 과학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이 프로그램들을 구성해 나갔습니다. 네, 수업의 구성은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제인식과 탐색 단계는요,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 야생동물의 멸종 사례를 통해서 생물의 다양성 원인을 인식했고요. 그리고 와일드북과 같이 멸종위기 동물에 선하게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AI의 그 머신러닝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티처블 머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멸종위기 동물 사진을 분류해 보았고요. 네, 공유 단계에서는 모둠별로 멸종위기 동물을 선정해서 스프레드시트 공동 작업으로 챗봇을 설계하고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천 단계에서는요, 오토드로우를 이용해서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한 우리의 실천을 주제로 포스터로 제작하고 공유하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 수업은 사실 혼자서만은 불가능했을 수업이었어요. 정말 매일이 자충우돌이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모두들 무한도전 스토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도 저희 학교에서 함께 해주신 과학 선생님, 정보 선생님이 이렇게 세 분, 예, 셋이서 같이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구글 설문지 퀴즈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해봤고요. 네, 여기 지금 퀴즈가 있는데 선생님들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네, 정재현 교수님 답이 뭘까요? 토끼박쥐요. 네, 수달입니다. 아, 이름으로 토끼박쥐가 좀 특이한 이름 같은데. 네, 아, 큰일 답이 났네. 네. 벌 괜찮습니다. 받아야 되나요? 2급이에요, 2급. 네, 아, 이거이구나. 네. 아주 아닌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수달이 1급 멸종위기 동물인데요. 우리 한강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관심을 끌려고요. 이렇게 피를 질질 흘리면서 예, 물고기를 먹고 있는 이 아마존 수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예, 생김새를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사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한다는 것도 두렵고 해서 '어떻게 할까?' 셋이서 각자 수업을 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구글 미트로 우리 정보 선생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구글 미트로 이렇게 티처블 머신 강의를 무려 80명을 데리고 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네, 사실 난장판이었는데요. 네. 잘 해 나갔습니다. 네,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했고요. 구글 미트로 소모임 활동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반의 1조 친구가 사회를 맡아서 이금희, 기록이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함께 채팅도 하고 예, 목소리를 내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소모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제 제출은 구글 문서로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1기 전반기 학생들은 온라인으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네, 그냥 편하게 동영상 강의 듣고 싶은데 이것저것 하라고 하니까 자꾸 뭘 물어보시고 이렇게 뭘 하라고 하니까 너무 귀찮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2기 후반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많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보다는 수월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활동 내용은 저희 프로그램에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게 노르웨이의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영재반에서는 이렇게 노르웨이에서도 탐색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이 와일드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There are an estimated 90,000 threatened species across the globe. To understand what puts a species at risk, we need to know where are they born, how many survive, where do they go, how far do they go. At Wildbook, we are using an algorithm to digitally tag individual animals much. 네,
이렇게 시민들이 야생동물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AI가 이 찍힌 야생동물들의 무늬 패턴을 인식하고 바코드처럼 인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렇게 종을 구분하고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야생동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제시하는 AI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티처블 머신에 대해서도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설명할 때는 요즘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스타트업에서 설명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티처블 머신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습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학습해서 어떤 사진을 제시하면은 그 AI가 그 사진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예측을 하는 것을 아이들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요, 유사한 생김새의 멸종위기 동물을 분류했고요. 표범하고 사기 이렇게 유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2단계에서는 멸종위기 토종 생물과 생태계 교란 외래종을 이렇게 비교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한 활동은요, 패들렛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나누었습니다. 챗봇은요, 이렇게 챗봇은 담비 AI를 이용을 했고요. 한 달 무료 체험 기회가 있긴 하고요. 5개를 만드는데 한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둔 반달 가슴곤 챗봇을 실행해 보게 해서 흥미를 끌고, 그리고 아이들이 공동 작업으로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셋 작업을 했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질문을 되게 다양하고 상세하게 하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한 줄만 딱 쓰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소모등 활동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누구야 질문을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써라고 이렇게 계속 푸시업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챗봇을 학생들이 실행을 해보고 질문을 던지고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토 드로우라고 해서 이렇게 대충만 그려도 AI가 그림을 인식해서 이렇게 그림을 추천해주는 이 오토 드로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네,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한 우리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박쥐라고 하면 코로나라고 했는데 이제는 멸종위기 동물이라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발표를 좀 떨렸는데요. 네, AI 교육을 선생님들께서 교과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하나도 안 떠신 것 같은데요. 제가 떨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질문 받아서 긴장했는데요. 네, 토끼박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그 아마존에 있는 그 수달은 정말 호악스럽게 생겼네요. 네, 천적이 많고 네. 적고의 차이라고 합니다. 생김새가. 아, 네. 무섭게 생겨야 이제 안 건드리니까 그런 네. 거죠. 사람 악어도 표정, 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 표정도 바뀐다던데 이렇게 네. 힘들게 살면 얼굴이 이렇게. 근데 김지영 선생님은 행복하게 사신 것 같아요. 표정이 네.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목현진 교수님도 행복하신 것 같고. 아까 그 노트북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행복함을 잃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저희 세션 다음에 6시부터 다른 대학이 5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해서 꼭 맞춰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진희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네. 교수님, 선생님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과목에서도 열심히 잘 적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진 선생님 계신가 안 계신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네, 박기혁 선생님 혹시 네. 예, 저는 오늘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이 AI 교육을 받고 올라갔을 때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굉장히 두려웠는데 선생님들 하시는 모습 보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미리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옥현진 교수님하고 김정은 선생님께 박수 쳐드리면서 저희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현주 교수님도 계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